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의 남영신입니다. 2021년 새해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았던 지난주에는 종교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 그리고 인류 공동체에게 제가 기대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도국가로 삼아 인류를 구원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을 진실과 선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고 인류를 화해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동참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의를 세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도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집권 세력이 법무부를 앞세워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 사회가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일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의 형태가 독재 정부를 방불케 한다고 여기고, 또 일부에서는 검찰의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추진 세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이에 항거하는 대검찰청 세력이 격돌하는 양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마치 권력의 가시화되는 검사들을 솎아내는 시도로 오해하게 만든 개혁 추진 세력의 잘못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긍정하면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배제와 징계를 통한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추미애 장관 측의 잘못만 부각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징계에 대하여 강하게 성토하는 의견 표명을 하고 나선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검찰 간부와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장관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은 검찰 역사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 편에 서 있고 추미애 장관 측이 불의 편에 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여야의 권력투쟁이나 법무부와 검찰의 다툼으로 보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큰 시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편가르기를 할 것이 없이 과거 검찰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된 후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검찰이 검사와 권력과 재벌의 비리 수사에서는 정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이를 좀 나눠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거 검찰이 행한 첫째 불의는 제19 감싸기로 통칭되는 불의한 수사 관행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검사의 불법, 부정, 비형 등에 대해서 불의한 수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불의한 수사의 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수사가 그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사검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상관이었던 이 사람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부실 수사를 했죠. 지금은 이 사람의 죄가 인정되어 구속되었지만 그를 무죄라고 수사한 검사는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현재 건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앞으로 또 어떤 수사를 불이하게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독재 권력이 기승을 부릴 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 시점에서도 제19 감싸기 수사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검찰 동일체 원칙을 마치 검사 운명 공동체 원칙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나도 당할 수 있으니 서로 봐주면서 수사하자. 아마 이런 암묵적인 짬짬이가 그들을 운명 공동체로 만든 것 같습니다. 과거 검찰이 행한 둘째 불의는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함으로써 정의를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수사를 허용했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만 권력을 향해 수사를 했을 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권력에 순치되어 알아서 수사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알아서 수사하는 검찰의 관행이 극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아무런 고려나 인식도 없이 오직 피의자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까지 조작하여 언론에 흘림으로써 인격적으로 망신을 주는 수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알아서 감추고 축소하고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고 일컬어지는 최순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은 검찰이 이를 방관한 탓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당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해 수사한 정열과 사명감의 반만이라도 가지고 청와대와 최순실 주변의 비리를 수사했더라면 박근혜 정권의 탄핵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당시 검찰을 강력하게 성토해야 하고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바뀌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검찰의 이런 불의한 태도를 지켜본 것이 겨우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검찰 독립을 보장한 덕에 검찰이 처음부터 의로운 조직이었던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못한 잘못을 나불할 수 있지만 검찰이 과거 불의를 잊고 검찰 조직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행한 셋째 불의는 돈 있는 자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우호적인 수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검사들은 스폰서를 두고 그들이 주는 편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의 최대 스폰서는 삼성그룹이었죠. 지금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기업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삼성그룹은 적어도 정의의 관점에서는 한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온갖 불의와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검찰을 구워 삶아놓은 덕에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 때에는 삼성그룹이 청와대에 전방위적으로 노비를 한 뇌물 실물까지 공개됐지만 검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유야무야 덮어버렸죠. 검은 돈과 불의한 권력에 순치된 검사들이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과거 검찰이 행한 넷째 불의는 검찰에 자기 안에서 정의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어떤 조직이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려면 먼저 그 조직을 정의롭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조직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불의한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은 불의한 조직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이에 관해서 두 사람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현주 변호사와 서지현 검사가 그들입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검찰 조직의 환멸을 느끼어 스스로 검사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후에 검찰이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암덩어리로 변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검찰 조직의 내부를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최근 일선 검사들이 움직임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똑똑한 검사들이 저렇게 지저분한 짓을 하겠어? 하면서 긴가민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의한 돈 앞에서 검사들이 작아진 것은 오래된 일이고 불의한 권력 앞에서 검사들이 길을 못 편 것은 더 오래되어 아주 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검찰은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검사가 다 그럴 리는 없겠죠. 문제는 그런 불의한 검사가 승진하여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 이분의 주장과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게만 충성한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정권의 부당한 간섭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강단 있는 발언으로 높이 평가했지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검찰 조직 자체가 안으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 조직을 위해 일한다면 바로 불의를 위해서 일하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은 검찰 내부가 불의한 상태에 있고 검사들이 그런 불의를 관행적으로 따르는 것이 체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검사들이 그렇게 돈과 권력에 체화된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정권이 어떤 어려운 계획을 하려 해도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뭉쳐서 저항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 검찰의 비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검찰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관행에 대해서 검사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죄하거나 책임을 진 일이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는 묵묵히 수사로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그것만으로 그가 사회 정의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맡은 수사로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 조직의 불의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조직의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마땅히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은정 검사의 활동과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의로운 일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의 다양한 불의를 드러내어 싸워주었고 서지현 검사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에 대해 당당하게 폭로했습니다. 이들에 의하여 검찰 조직 안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권위적이고 차별적인 불의와 비리를 사회가 알게 되었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과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검찰 내부는 아직 이를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검찰에 강력하게 스스로 내부의 정의를 세우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 내부의 정의부터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나서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이 스스로 불의한 조직이 되고 수사를 불의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 각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에 개입하고 피의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조작하는 수사를 한 것이 검찰이 한 일이 아니었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여러분이 이 검찰한테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검찰의 내부 개혁을 단행하여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 정의관념을 가지고 수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시해야겠죠.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어떤 과정으로 일을 시작하든 국민은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정의관념을 가지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정실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 일반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었으니 경찰에게도 이런 주문을 해야겠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국가, 내국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국가, 부자나 빈자나 권력자나 일반인이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불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의한 검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할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진정으로 정의를 세우는 기관으로서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검찰 개혁을 마치 권력투쟁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진정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서 한국 사회를 지구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을 하나님의 사도국가로 만드는 일에 빛의 일꾼으로서 저와 함께 일하실 분을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한국 사회의 진실과 선과 정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후원금 결산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151만 원을 후원해 주셨고요. 후원해 주신 분은 7명입니다. 이분들이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금 151만 원 가운데 작년 지출한 게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의 지출 내역은 언약 구입해서 보급한 건데요. 출판사에서 우리 빛의 일꾼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정가 3만 원짜리를 40%인 12,000원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5억 원을 살 수 있었고요. 네, 이 125억 원을 가지고 우리 빛의 일꾼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빛의 일꾼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